이놈의 무빙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를 돈 내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끝까지 버티고 난 넷플릭스 하나로 끝낼 거야. 그리고 버티다가 넷플릭스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그놈의 킹덤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돈을 또 내기가 너무 싫어서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무빙을 보려고 할 수 없이 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진짜 드라마를 본 지 10년 넘었다. 혹시? 10년 전에 보셨네요? 네네. 아니 대충 제가 알아야만 이게 뭐가 대화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충 기억나는 드라마 그냥 한번 이렇게 제목만 읊어보세요. 아니면 제목 기억 네? 응답하라 시리즈. 응답하라 시리즈. 97, 94, 88 중에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나이 들어서 97이 맞아요. 사실 97도 재밌어요. 88 별로 안 재밌어요. 저도. 또 다른 분들이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기억나는 드라마죠. 에덴의 동쪽. 와우. 거의 11년? 아니다. 더 11년 더 됐어요. 11, 2, 3년 정도? 네네. 그래도 거기까지 보셨군요. 또? 열혈사제. 네. 취향이 딱 보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저는 이제 곰배령을 재밌게 봤습니다. 곰배령이라고. 곰배령? 그거 진짜 옛날 드라마 아닌가? 그거 언제 거예요? 곰배령이요? 맞나요? 저 생각도 안 나요. TV조선 개막작이었었어요. TV조선 개막작? 서울함하고 뭐. 뭔지 알겠어요. 제가 그거 안 봐서 기억이 안 나요. 네. 오늘 굉장히 강의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얘기는 노래하고 달리 노래는 들려드리면 이 노래 이렇게 바로 오는데 드라마는 줄거리를 다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옛날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빨리빨리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신데렐라 드라마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드라마 안 보신 분들도 어떠세요? 처음 들었다? 신데렐라 스토리의 드라마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여기 와서. 혹시? 정말요? 가난한 여자가 부잣집 남자와 결혼하는 이야기, 결혼해서 계층 상승하는 이야기, 예컨대 무슨 백화점 고졸 여직원이 오너 아들의 무슨 본부장님하고 뭐 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한동안 그 실장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실장님 발음을 실장님이라고 하는 그 최지우 발음 때문에 온갖 실장님이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고, 실장님이 이제 기획실장이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재벌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기획실을 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획실 실장님하고 말단 여직원하고 연애해가지고 실장님 와이프가 되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한동안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실장님의 시대가 있다가 나중에 너무 지겨워졌는지 이제 본부장님으로 바뀌어서 늘 기획본부장님과 말단 여직원이 결혼하는 이야기로 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고, 사실 그때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계열로 확 퍼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초기 한류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드라마는 다 신데렐라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치병, 신데렐라, 출생의 비밀, 이 세 가지 없으면 거의 한국 드라마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들, 특히 드라마를 안 보시는, 특히 연애물을 안 보시는 남성분들은 자기 와이프가 혹은 딸이 그 드라마 앞에서 푹 빠져갖고 막 이렇게 그 가난한 여자가 부잣집 실장님하고 막 연애하는 이야기를 보면 저런 쓸개까지 머리가 있는 거야, 뇌가 있는 거야 이렇게 쯧쯧쯧 혀를 차고 지나가시죠. 혹은 야 저게 현실인 줄 아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푹 빠져있는 와이프들, 마누라들은 뭐라 그럽니까? 안다고, 내가 이거 진실인 줄 알고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 현실 아니라는 걸 안다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분들 액션 영화, 액션 드라마 옛날에 굉장히 많이 보셨죠. 요즘은 안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거 사실입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맨날 17대 1로 싸우는데. 네. 그런 얘기도 있죠. 인간이 점점 진화를 해갖고 되게 튼튼해졌대요.
옛날에 60년대는 총을 딱 한 방만 맞으면 바로 쓰러졌어요. 근데 80년대에 그 영웅본색쯤 되면 거의 너덜너덜 벌집구멍이 날 때까지도 맞고 쓰러져서 맞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이겠어요? 아니죠. 자극 강도가 점점 높이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영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중예술을 볼 때 한편으로 어느 정도의 리얼리티는 있으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지만 그게 전체가 리얼리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즐겨보는 사람조차도. 그럼 왜 볼까요? 뭔가 우리 뒤에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어떤 욕망, 경험의 편린 같은 것들을 탁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님에도, 현실이 아님에도 사실 개연성이 굉장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즐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예술을 읽을 때는 우리는 저게 정말 현실에 부합하는가, 혹은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저걸 저렇게 즐겁게 보고 있는, 저기에 푹 빠져 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 구조를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대중예술의 스타일이, 혹은 양식이, 경향이, 내용의 흐름이 확 유행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신데렐라 시리즈가 있듯이, 혹은 어떤 때는 불치병 얘기가 갑자기 유행할 때가 있어요. 혹은 뭐 불륜 얘기가 갑자기 유행할 때가 있어요. 그렇거든요.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수사물이 유행할 때가 있어요. 그 갑작스런 유행이 그냥 한 작품의 인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수없이 많은 작품이 한 1, 2년 동안 쭉 연속된다. 그렇다면 그건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작가들이 갑자기 수사물을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올라오고 수사물을 쓰거나 갑자기 신데렐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막 쓰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시기에 대중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팔리니까 쓰는 겁니다. 대중예술은 결국은 상품이고, 그럼 상품이면 어머 대중에 영합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 대중예술은 기본적으로 대중성을 무시하면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에 영합한다 이런 말을 녹처럼 쓰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건 대중성과 좀 상관없이 쓰는 본격 예술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대중예술은 기본적으로 상업성, 대중영합, 이거 본질입니다. 대중성.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욕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예술은 작가가, 창작자가 자신이 정말 절실하게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 아니라, 작품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즐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합니다. 우리는 뻔하다를 맨날 욕처럼 얘기하죠. 대중예술은 늘 뻔해.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대중예술이 늘 뻔하지 않다고 보시겠습니까? 예컨대 8시간, 10시간 한국 같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9시, 10시에. 그런데 무지하게 복잡한 본격예술, 어려운 예술영화 같은 거를 동생이 틀어놨다. 여러분 보시겠어요? 피곤해 미칠 것 같은데? 쥐어받고 싶죠. 뭐 무슨 무협영화 같은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대중예술을 본다는 건 일종의 휴식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는 익숙해야 됩니다. 익숙한 문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예술을 되게 처음을 보면 끝까지 다 보입니다. 노래도 그렇지 않나요? 어느 시기에 노래가 딱 시작하면 그 노래의 끄트머리가 어떻게 갈지 대충 흐름이 보이잖아요. 대중예술은 뻔합니다. 뻔하다는 건 뭐냐? 대중에게 익숙한 예술적 관습을 대강 따라갑니다. 그걸 완벽하게 무시하면 대중하고 소통할 수가 없어요. 대중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강의 안에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제가 이러저러하다, 이건 편견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갖고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대중예술을 별로 즐기지 않으며, 대중예술은 상업적이며 뻔하며 저속하며, 이건 참 시간 낭비다. 대중예술을 보는 것은 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는 방식인 사람한테는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할 때 쉬어집니다. 일종의 휴식의 행위로 하는 거죠. 스포츠가 휴식의 행위듯이 대중예술을 보는 것도 휴식의 행위입니다.
단지 적극적인 휴식인 거죠. 어떤 내용으로 머릿속을 쭉 들어가서 감정을 환기시키고 딱 나오는 게 피곤을 푸는 어떤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기에 특정한 스토리, 특정한 어떤 방식의 내용 혹은 특정한 형식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끈다면 도대체 그 시기에 왜 그것이 인기를 끌었나? 그건 대중들이 갑자기 어떤 비슷비슷한 생각과 경험과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중예술을 읽는 하나의 방법은 읽지 않고 기본은 그냥 보는 겁니다. 즐기는 거, 휴식으로 보는 거. 그게 1차예요. 그렇게 보고 끝내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좀 더 의미 있게 읽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를 막 열심히 연구해갖고 작가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나? 라고 보면 볼수록 기운이 빠지고 열이 받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자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작가가 도대체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왜 요즘은 저런 게 유행을 하지? 사람들은 왜 저걸 저렇게 좋아할까?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세상을 읽는 방법이죠. 그래서 대중예술을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문학은 결국 인간에 대한 연구고요. 대중예술이 어떤 유행이 있는가, 대중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를 분석하면서 그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그 유행 중에 하나인 신데렐라 이야기, 신데렐라 스토리. 이 사람이 음악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문학 전공자고요. 보통 국문학 전공 주로 연극, 대중 장기를 살려서 주로 줄거리나 내용을 분석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통념은 틀렸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제가 작년에 썼던 신데렐라는 없었다라는 책은 두 개의 통념을 보통 배반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대중예술이 굉장히 많다라는 통념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건 확실히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드라마에서 신데렐라 스토리가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실장님의 시대였기 때문에 진짜로 많은 신데렐라와 진짜 많은 실장님과 본부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 최근의 것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신데렐라 스토리의 드라마가 뭐가 있죠? 몇 개 떠오를 겁니다. 올해 좀 유행했어요. 몇 개가. 그 외에 저기 임유나하고 여기 나오는 호텔 갖고 난리쳤던 거 있잖아요. 무슨 랜드? 네. 그 정도예요. 옛날에 그렇게 켜기만 하면 나왔던 신데렐라 스토리의 이야기들이 최근에는 별로 없습니다. 불치병?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드라마는 다 신데렐라, 불치병, 출생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게 특정 시기의 경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980년대나 1970년대나 1960년대 불치병 많았나? 별로 없어요. 출생의 비밀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시기에 확 유행이 오면 그게 전체야 라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처럼 진지하게 그거를 그 수백 편을 놓고서 계속 보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이 바로 떠오르는 거죠. 신데렐라 이야기가 20세기 통틀어서 21세기 초까지 지금까지 올 때까지 한국 대중예술사에서 그렇게 흔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첫 번째 통념인 거죠. 첫째라는 말이 안 썼군요. 하여튼 첫째, 100여 년의 한국 대중예술사에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흔하지 않았다. 둘째, 신데렐라 이야기가 등장할 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에 절망하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은 이야기에 빠진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고졸의 가난한 판잣집에 사는 백화점 여직원이 그 백화점 오너의 기획실장님
오너의 아들 기획실장님하고 연애해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현실에서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의 0% 아닌가요? 가능성이. 근데 그렇게 현실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높은 급격한 계승 상승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좋아한다. 무슨 얘기냐? 신데렐라 이야기의 작품이 인기를 끈다는 것은 현실이 굉장히 암울하다는 것의 반증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100여 년의 한국 대중예술을 쭉 놓고 보니까 그나마 신데렐라 이야기의 작품이 인기를 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딱 두 시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60년대 잠깐 영화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정도까지 한 10년 좀 넘는 시기에 잠깐입니다. 근데 그 두 시기는요, 그나마 사회에 대한 대중들의 희망이 좀 있는 시대입니다. 놀랍게도. 예. 그러니까 아주 절망일 때는 신데렐라 이야기조차 나오지가 않아요. 조금 뭔가 그래도 좀 우리한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을 때 그나마 신데렐라 이야기가 유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되게 독특한 거고요. 저도 별로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연구를 하기 전까지. 제가 한국 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두꺼운 책을 하나 2017년에 냈거든요. 몇 년 걸렸는데요. 무려 680페이지가 넘는 거의 벽돌 사이즈의 책입니다. 아주 쓰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쓰다가 갑자기 60년대쯤 갔는데 갑자기 신데렐라 이야기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막 그 이야기 따라가다가 아니야 지금 신데렐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파성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적고 맞아 그 테마 하나를 킥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있다가 그 신파성 책을 끝내고 몇 년 후에 제가 신데렐라 이야기만 따로 띄어서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그 책을 쓰고 난 이삭 주워가지고 또 하나 작품 만든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제 신데렐라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한번 쓰게 된 건데요. 저도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이렇게 드물었는지 혹은 약간의 희망이 있었던 시대의 산물이었는지에 대해서 별로 확신하거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애초부터 결론을 가지고 달라붙은 게 아니라 연구를 하다 보니 나온 자연스러운 결론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1페이지 맨 마지막 번 주십시오. 이 책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하는 예술적 관습이 100여 년 동안의 한국 대중예술사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추적함으로써 한국인들이 가져온 사랑, 돈, 사랑, 계층 상승. 왜냐하면 결국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하는 게 사랑하고 결혼하는데 돈도 없고 계층 상승도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관계에 대한 생각, 느낌, 태도, 대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